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9월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와 매수세 감소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고 밝혔죠.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서 내년도 집값의 향방 그리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집값 동향 그리고 대책 동시에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경제현장 오늘에서 부동산 토론 많이 했습니다만 점점 이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에 달했느냐 안 했느냐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집값이 뭔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하방 압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마침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두성규 위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 통계만 보면 가장 근착 주간 통계인데 네. 뭐 떨어지는 또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조짐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거의 6주 이상 아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는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네. 들어 전년 대비해서 본다면요. 작년에 2020년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해에 비해서 적었던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상승률 자체의 벌써 2배가 넘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년 차,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설마 이런 주택 가격이 한없이 가격이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쯤이면은 뭔가 좀 조정기가 올 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어떤 가격조사 주간 가격 동향들이 이제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볼 때에는 지금 홍부총리께서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만큼의 뭔가 하강하거나 또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 KB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쪽 부동산 거래 심리 자체 예. 매수세가 좀 더 약화되고 매도 쪽에 물량들이 조금 더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쪽에서 심리적인 변동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택 전망을 조금 지금 너무 고점이다라는 그런 데 대한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는 쪽에 네. 이 정부 쪽에서도 뭔가 조금 무게를 싣고 싶은 그런 어떤 의사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뭔가 주택 시장의 변곡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이런 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전국은 보니까 0.24%. 네.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이 0.28. 네, 그러니까 서울도 0.16. 네, 0.01%포인트 떨어졌네요. 오름폭이. 네네네. 자, 이걸 보고 우리 두성규 연구위원님은 아직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다고 확신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데 저 통계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한문도 교수님?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저 통계만 갖고는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상승 플러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면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라는 신호가 좀 가깝다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 네, 서울의 아파트 매물 물량이 네.
작년에 비하면 뭐 전세 월세는 두 배에서 2배 반이 늘었고 매매 물건도 작년 9월 시점에 한 3만 8천 건이었는데 지금 한 4만 4천 건이거든요. 네. 이 매물 잠김에 불구하고도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을철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예. 이사철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 중에 또 예.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저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네. 금융위기가 오고 막 나라가 흔들려도 1,000에서 2,000건 사이가 거래가 됩니다. 월. 네네. 그러죠? 네. 아주 힘들 때. 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일 때 한 6,000에서 8,000건 사이를 가고 작년에 영끌처럼 그럴 때는 뭐 10,000건을 다 넘습니다. 뭐 박근혜 초기에 그 집 활성화 정책할 때 이럴 때 10,000을 다 넘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21년 들어와서 가격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네.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상승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볼 게 주택 가격 부담 지수인데요. 주택 우리가 가격 2006년부터 그걸 부담 발표를 지수. 해왔는데 네. 2008년도가 164포인트를 했는데요. 예. 지금은 170 한 2, 3 정도 됩니다. 저번 분기까지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172라는 건 뭐냐면 그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200이 되면 중위 소득의 중위 가구가 중위 아파트 가격을 샀을 때 자기 소득의 50%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득의 50%를 집 원리금 상환에 할 때 수치가 200입니다. 근데 지금 그 수치가 172까지 왔어요. 저번 분기에. 이번에 좀 올랐으니까 좀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평균은 아니지만 중위가격의 중위소득 소유주가 예. 갚아야 되는 비율이 43.7%입니다. 소득에. 이건 예. 부담이 되죠, 당연히. 부담이 이런 가격 부분들을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 예. 가격의 임계점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니까 가격의 임계점이 왔다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예.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변수가 하나 있죠. 예. 뭐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그 부분에서 과연 시장이 어디까지 과연 매수와 매도가 견줄 거냐인데 지금 또 매수 우위 지수가 조금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수가 좀 강한 거로 매도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놔도 지금 두세 달 동안 안 팔린 물건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부분들을 안 우리가 팔리는 종합적으로 물건이? 보면은 분명히 하락으로 가는 어떤 이상한 신호들이 많이 잡힌다. 잡히는데 다 잡히고 마지막으로 금리가 또 인상될 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방 압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이미 제가 그 홍남기 부총리가 상승세가 주춤하다 시장 심리의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이어서 오늘 노형욱 장관 네. 주택시장 안정 국면 진입 초기로 판단한다. 하방 압력 커질 것. 뭐 장관들이야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을 텐데 이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 심리를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제 이런 가격 안정을 확실하게 어떤 자신감과 예상을 하고 그럴까요? 일단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로서는 사실은 그동안 내어놓았던 어떤 정책들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뭔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저는 이제 하강이 아니라 상승세가 조금 네.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이제 뭔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거래 심리 자체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번에 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글쎄요. 네. 지금 6월 이후로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즉 거래를 하기 위한 거래 비용이 양도세 같은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예. 취득세도 지금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매매 수급 지수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뭔가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이든 KB든 간에 전체적으로 실거래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물이라든지 예. 또는 저쪽에 중개업 종사자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보게 되면요. 예. 향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그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매매 수급 지수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해는 혹은 또 향후 내년의 경우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점에 70% 이상이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에 있어서 수치는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수치 자체가 의미 있는 수치로 우리가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 이것과 함께 사실은 우리가 9월 기준인가요? 지금 예. 또 놀라운 부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 가운데 우리가 평균 가격이라고 하죠. 평균 가격. 네.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 작년에 11억 원을 돌파했는데 예. 1년 만에 12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실제 거래 가격 자체가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많은 정부를 예. 비롯해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격의 실제 현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강세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시장은 지금 저도 단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입니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 조정기를 거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세를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금리도 오르는데 대출 규제 더 강화하는 조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은행들이. 네, 했습니다. 이제 예. 까다로워지죠, 내년부터. 네, 맞습니다. 이래 되면 시장에 지금 이런 안정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는 안정 국면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리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있고 거기다 예. 대출 규제를 또 강화하지 않습니까? 예. DSR을. 그 내용도 좀 세부화돼 가지고 예. 그동안은 이제 공고 형태로 많이 해오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2금융권까지 그러니까요.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내년부터는 이 대출에 대해서 물론 전세 대출 실수요자는 뭐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또 보완 장치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걸 정부와 금융당국은 알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금리 유동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 당연히 금리는 올려야 됩니다. 예.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지금 무리하게 연끌 뭐 주의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연끌을 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약 한 1% 정도만 2번 정도만 오르면 내년 정도 중반 후반만 되면 네. 이 상환할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또 원리금 상환 비율도 좀 높이라고 예, 계산을 또 해보시면 이런 정부하니까. 거죠. 네. 지금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2.5%에서 2.9% 사이인데 4억 정도면은 뭐 한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85만 원 정도 내거든요. 예. 이자를 예. 원리금 이자만 할 때. 이자만. 근데 이게 지금 2.5%에서 지금 3.5%는 벌써 갔고 예. 만약에 11월에 한 번 올리고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리면 0.5지만 가상금리 코픽스가 계산되면은 0.7에서 1%가 오를 겁니다. 예. 그러면 2.5에서 이게 3.5에서 4%까지 되거든요. 그럼 이때 계산을 해보면은 금액이 80만 원 내던 것이 125만 원에서 1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그 구간별로. 예. 그러면 일반 소득자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되겠죠. 큰 부담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과연 연끌했던 그 물량이나 갭 투자했던 그 물량들이 버틸 수 있을지를 봐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어떤 뭐 좀 브레이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교란하는 거죠.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예.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이게 혼동으로 좀 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혼동스러움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관망이 들어갔을 때 사전 청약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사전 청약. 네. 이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로 발생하게 되면 예. 저부터도 그렇고 제 자제라 그래도 네. 지금은 일단 받다가 나중에 사자라는 이 심리가 좀 전환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내년이 된다고 해서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어떤 금리 추세나 환율 추이나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리는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관망 지켜보는 게 중요할 텐데 뭐 전에도 집값이 집을 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장관들의 이제 발언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걸 믿고 집을 사지 않았다는 사람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도 이 정부 얘기 믿어야 될까? 뭐 이런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 대출 규제하면서도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완화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전세 대출도 이번 총량 규제도 들어가게 이제 된다면 네.
이 지금 월세로 그렇게 쫓겨난 월세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지금 월세 쪽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월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오르느냐 마느냐, 그럼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전체적인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동향에서도 지금 강남 지역의 특정 동이라든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용산 등을 비롯해서 일부 동에 있어서는 가격 오름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속에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간에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는 지금은 원래 이미 대출 문턱들이 너무 높아졌고 이미 대출 문 자체가 닫혀 있는 상태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을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내년에 있게 되면 이게 연간 대출은 총량제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 내년 1월 달에 되면은 내년에 총량에 이제 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빨리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하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지금 전세 대출 부분이나 또 중도금 대출 부분들을 지나치게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벌써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게 고통스럽다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DSR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비은행까지 확대하더라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려는 또 예외로 인정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소득계층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부분에서도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전세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자, 월세로 간다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결국은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은 앗아가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전세를 통해서 자금들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야만이 나중에 대출 등과 연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월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 사용료 자체를 이미 소비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 그나마 멀어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는, 즉 가격 올라서 멀어지고 있고 또 월세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더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의 월세화를 좀 말씀해 주셔서 이 전세 가격 지난 이제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1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년 하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2년 더하기 2년. 이거를 3년 더하기 3년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노영욱 장관이 2년 더하기 2년을 일률적으로 3년 더하기 3년으로 늘리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해서 3+3은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딱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입장은 그런 거고. 3+3을 내는 이제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제 해보겠다는 얘기고. 일부 더불어민주당에. 그럼 이 3+3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장관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더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요. 일단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몇 개월 뒤에. 이 임대차 3법이 아니 어느 정권이 되는 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논의하고 이 지금 긴박한 주택 시장에서 지금 이거를 던질 타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법안을 발의하거나 뭐 제안한 의원의 얘기나 이 노영욱 장관의 얘기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시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또 노영욱 장관이 뭐 제가 아까 모두에 이제 좀 빠뜨렸는데 뭐 집값이 좀 안정되는 신호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좀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승률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고점이고 좀 비판적이게 하면 미친 집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장관의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물량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시장을 알아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워딩을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신뢰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월세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제가 팩트를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대출 절벽에 늘어나는 월세 난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때는 대출을 완화해서 확장했죠.
박근혜 정부 때 네. 집 사서 할 때 전세 대출뿐이 아니라 담보 대출도 다 완화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세 월세 비중을 조사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뭔가 예. 이상해서 기사가 제 느낌이 어떻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 그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20-30%는 기본적으로 월세가 있었어요. 근데 40자를 적으니까 좀 이제 좀 키 포인트가 40까지가 이런 느낌이 오는데 예. 이 2015년도 2016년도 1월에 40% 찍었습니다. 40% 네, 이자율. 대출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기사죠. 그러니까 40% 했다가 이런 기사죠. 낮아졌다가 제가 이제 지금 다시 오른 말씀드린 거예요? 2015년 1월부터 평균이요 36.7%입니다. 어허. 월세 비중이. 예. 그 전월세 중에서 월세 비중이. 그리고 2017년부터 17년 2월까 12월 2017년까지 16년부터 거기는 38%입니다. 평균이. 예.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대출 절벽에 늘어나는 월세 난민이라는 거는 예. 팩트가 정확하지 그 않다고 40% 찍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가 몇 년입니까? 2016년 1월에 40% 찍었습니다. 40%. 그 저번 달은 37%, 그 전 달은 37.7%, 이런 식으로 2016년 1월에는 네. 35, 그 다음 달 38%. 이 비중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네. 거래량에 그걸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전에 시결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주택난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쓰면은 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도 이랬는데 이랬다 그러면은 이 지금 내용이 완전히 바뀌죠. 아 이거는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요건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고. 월세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예. 제가 이게 잠깐 상당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통계인 것 네, 같은데. 중요합니다, 이거. 예. 지금 그 시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네. 그때는 선택적으로 자발적인 자기가 월세나 전세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의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예. 월세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너무 높고 또 대출 부분의 문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밀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냐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보시면 돼요. 있느냐와 전세 비자발적인 가격이 부분은 다른 전세가격이 거죠. 워낙 높다라는 거는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네. 전세 대출 받았을 때 부담하는 금리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금리가 오를 걸 예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묶여 있고 반전세나 월세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박사님 말씀대로 선택지가 있어요. 네. 아 그냥 내가 전세 대출에서 무리하게 이 비싼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내느니 금리가 오를 걸 계산해 보면 그냥 월세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수요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말씀처럼 있겠네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득이하게 밀려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말씀처럼 선택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현상 하나 갖고 대출 절벽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단정져서는 안 될 당시 것이다. 월세 높은 게 쫓겨나는 월세 난민이었느냐 선택이었느냐 문제는 당시 상황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여튼 네, 통계만으로 맞습니다. 예. 봐서 지금 40%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만 보기에는 그렇죠. 통계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네, 맞습니다. 지적도 일리가 좀 있는 듯한데요. 그러면 지금 전세장을 못 빌리잖아요 현재. 아, 빌려주죠. 아직은 빌려주는데 충분하게 빌릴 수는 없게 고가일 되고 경우는 못 내년에도 더 어려울 거니까 현재는 전세 조금 매물이 월세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 그렇습니까? 매물이 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매물은 작년 9월 23일 기준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8천 건대였습니다.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2만 대입니다. 2만 대. 좀 내려갔다가 16,000까지 내려갔다가 예. 지금 2배 반이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팩트를 정확하게 시장에 준다라면 시장의 교란 행위도 좀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어느 단지 가면 물건이 많은데 가격이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월세를 갔죠. 이게 정상적인 해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비싸서 월세를 가고 근데 물건은 남아들고 그러니까 물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또 월세도 물건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월세도 9월 27일 기준에 7,900건인가 8,000건대인데 지금 15,000 넘습니다. 물건이. 월세 아파트만 공급 서울 아파트가. 물량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럼 소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론은 가격 임계점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주는 것이고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곡점에 가까운 신호들이 너무 많다라고 너무 좀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산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변곡점에 가까이 왔다. 특히 이제 노영욱 장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 집값 변곡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액 환수한다.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두 분 뭐 대장동 의혹의 어떤
전말은 덮어두고 이런 도시개발 관련해서 네네. 개발 이익을 어떻게 이게 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지금 이런 방침이라든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네. 좀 말씀 주세요. 일단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주택을 분양받는 분들도 사실은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발이익 자체가 지나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대장동권에서 보는 부분도 뭐냐면은 개발이익 발생 자체를 사실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개발이익 자체가 특정인에게 다 몰려가는 쏠림, 특정인에게만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의 어떤 많은 그 사람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보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있죠. 예. 또 가격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되고 있죠. 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에 또 주택을 분양받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양도세를 통해서 그 양도 차익 자체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이라고 할 정도의 많은 부분들을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에 있어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곳곳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사업자들도 지금 대부분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률 자체를 보통 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이 6%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사, 즉 건설사라기보다는 시행사 쪽에서 전체적인 사업 구조의 어떤 약점들, 공영개발에서 원주민들의 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수용을 통해서 너무 헐값에 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하다 보니까 그 이익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실 개발 이익 자체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잘못된 거고요. 시장 다만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건가요? 시장 전체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제도적인 재검토, 제도의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초점을 조금 좁혀서 한문도 예, 예. 교수님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이익 환수 관련을 좀 좁혀서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민간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그리고 이윤율을 전체 사업비의 6%나 10% 이내로 제한한다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부질없는 간단히 일이에요?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대선 시나리오하고 대장동 이슈로 그냥 이름 한번 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간단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예. 그 원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 사업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성 요인들이. 네. 그리고 또 건설 현장만 해도 하청업체가 있고 인부가 있고 노동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완벽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토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예. 주택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시장 경제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섣불리 뭐 몇 프로 그걸 제한한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 그래요. 뭐 군부 그런 이 시절도 생각 아니고.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분명한 것은 아까 먼저 박사님 말씀대로 이 이득이 한쪽에 치우치고 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지금도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잘 융통성 있게 하고 이 비리를 익히는 검찰, 법조, 일부 기득권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갑자기 개발이익 민간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개발이익 국민 공여 부담금 이래서 예. 개발 부담금에 많이 나오면 좀 나눕시다. 이런 편하게 가야지. 이거 무슨 응징하듯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슈 따라서 대선 시나리오 따라 가지고 예. 그 내놓는다 문제 되겠습니까? 다 검토해야 되고 법안 심사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아까도 뭐 하나 말씀 주셨는데 그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발 네. 자기 뭐 이름 내세우려고 후딱후딱 하고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졸속으로 던지지 말고 네. 국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6개월 동안 앞으로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짜 공평하게 민간도 공존하고 시장도 네. 공존하고 국민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뭐 일반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개발이 공공환원제를 법제화하자.
정부기관은 이재명 후보도 토지개발청을 마찬가지죠. 신설하자. 이재명 후보도 개발. 자기가 대선 후보니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슈상. 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지금 분노에 차 있으니까 던지고 나중에 가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이익이 보존이 되어야 개발 사업이나 자유시장 경제 이게 움직인다 시스템이라고 좀 수정할 겁니다. 지금은 계속 그걸 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민간을 두둔하면 대장동이랑 연관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두성규 박사님께 좀 짧게 네. 개발 이익 말고 변곡점이냐 아니냐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좀 전망을 좀 짧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대책을 좀 말씀드려요. 네, 지금 봐서는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급 부분을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하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사전 청약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사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까지도 많이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입주까지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체감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바로 시장에서 많은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가격은 아마도 저는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문호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